슈파 목소리 오형제. 가반이 넘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정제인 힘차게 개혁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뵙겠습니다. 대통령은요, 강인날이 있어요. 배짝이 있어요. 홍준표가 배짝 하나 대한민국의 최고조습니다. 대한민국이 희망의 미래로 나갈 것인지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미래가 과거를 이깁니다. 저는 진심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고 이번 선거 소신을 가지고 투표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승자 독식, 성장 만능주의를 과감하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저 심상정에게 여러분 한 표 보태주십시오. 자, 언론에서 공개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까지 줄곧 1등을 지켜왔던 문재인 후보. 자, 마지막에 유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압도적인 지지, 이 부분을 강조했었는데요. 어제 있었던 말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확실한 정권교체, 압도적인 정권교체, 문재인으로 결정했다. 맞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됐나 됐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문재인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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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 지지가 모이면 천지개벽의 기적 같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표를 몰아주십시오. 대통령 돼서 뵙겠습니다. 자, 민동영 차장. 네. 문재인 후보는 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문재인 후보는 계속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했습니다. 효과적인 전략이었고 혹시 유권자들에게 좀 제대로 어필할 수 있었던 그런 전략이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양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것은 사실 가장 많이 준비를 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 네. 근데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봐도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까지 하면서 국정 운영을 옆에서 바로 보좌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네. 또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국정에 관여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대선 네. 투표에 준비를 했고 그런 면들을 보면은 충분히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킬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긴 거죠. 지난 10월에 바로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12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올해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그때 들고 나온 워딩이 바로 적폐청산이었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준비된 대통령과 적폐청산이 사실은 같이 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서로 엇박자를 내는 거냐 네. 이런 부분이 사실상 보는 사람으로서는 조마조마했던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것을 잘 조화가 됐다고 봅니다. 뭐냐면 네. 사실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이 느꼈던 것은 하나는 커다랗게는 분노고 네. 또 하나는 불안이었습니다. 예.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지경에 처하게 됐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분노와 불안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적폐청산이라는 말은 이 분노에 대한 어떤 해답이 됐었고 네.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은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답이었다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사실 이 대선 재수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18대 대선에 출마했던 문재인 후보 그리고 이번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아니면은 좀 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업그레이드가 여러 가지 됐다고 봐야죠. 그래요. 일단 토론회에서 네. 많이 5년 전보다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 상대방 공격에 대해서 특히 자기 자신의 불리한 부분은 네. 자기가 살짝 비껴가는 네. 그런 기술이 상당히 돋보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후보의 주변 사람들, 네. 즉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이 과거 5년 전에 비해서 완전히 달라졌다. 이건 네. 더불어민주당 안의 자체평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5년 전에는 과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될까? 그러면서 옆에서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전 당원이 다 네. 당원이 아닌 사람까지도 이렇게 도왔다는 거, 그게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재인 후보의 주변에 매번 지지자 선언한 사람이 1000명 이상 한 번 네. 할 때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각에 참여할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가지고 네. 5년 내에 도저히 소화를 하지 못할 것 같다. 심지어 50년 소화해도 모자랄 사람들이 모였다. 인재들이. 네. 이 정도라고 하니까 5년 전과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유세 기간 동안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어록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문 후보 측에서 특혜히 보고 폐륜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폐륜 집단입니까? 아니죠? 에이, 그 놈들만. TV 토론하고 난 뒤에 SNS 보니까 별명이 생겼어요. 문 후보 보고는 문쩔쩔이래요. 그 무릎만 쩔쩔 맨다고. 그 안 후보 보니까 안초딩이라고 합니다. 유승민 후보 보고는 유배신이래요. 심삼정 후보 보고는 내가 베베 꼬였다고 그랬거든. 별명이 신베베래. 그래서 홍준표는 그래도 당당해야 한다고 홍당당이랍니다. 좌파가 무너뜨린 자유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지키고 피땀 흘려 우리 경제를 일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정신이고 가치입니다. 홍준표가 이깁니다. 자, 어떻게 들으면 조금 자극적인 표현들이기도 하지만 계산되고 전략적인 이런 말들로 짧은 시간 안에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는 굉장히 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단단히 숫자의 지지율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세탁기 발언부터 해가지고 그 뭐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거였지만 그것이 가장 검색어 실시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모든 국민들의 어떤 관심사가 됐었던 거니까 네. 그런 토론회에서의 그런 말, 그리고 지금 방금 나왔듯이 한번 항상 유세장에서는 뭔가 인구에 회자될 만한, 즉 네.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상대방 어떻게 보면은 다들 좀 상대방을 좀 약간 폄훼하는 말들이거든요. 네. 뭐 문쩔쩔, 안초딩, 유배신, 신배배, 이 다 상대방을 상당히 폄훼하는 말들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진실성은 조금씩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그런 네. 내용이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홍 후보의 어떤 선거 전략 네. 상당히 주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홍 후보 하면은 이 전략적인 차원의 이 방법이긴 했지만 좀 네거티브적인 표현들이 좀 많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이나 정책들 이런 부분이 조금 가려진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주변에 계신 것 같아요. 그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어떤 기존의 보수층들의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홍 후보가 점잖고 그리고 좀 더 정책과 이런 면에서 좀 믿을만한 모습을 조금만 더 보여줬다면. 그런데 사실 보면 현실적인 상황이 홍준표 후보가 정책이나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사실상 부족했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올 초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후보로 떠올랐기 때문에 사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어떤 철저하게 공약이나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렇게 네. 봅니다. 하지만 보수의 대표 주자로 우뚝 섰고 또 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보수 진영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 당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지는 확실하게 다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석수만 보면은 만약에 그 제1야당이 된다 그러면 홍 후보가 오늘 얻는 지지율을 그 자산 삼아가지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체하는 보수의 중심이 될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 만약에 홍 후보가 의미 있는 지지율, 원래 홍 후보가 한 자릿수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한 자릿수에서 시작을 했는데 불과 한 21일 공식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오늘 얼마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한국당에서 위치가 달라질 텐데, 2달 후에 사실은 한국당에서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당대표까지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당대회를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의 새 리더가 될 가능성은 오늘 득표율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홍 후보가 25% 이상을 만약에 득표를 한다. 네. 그러면 거의 야당에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네.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홍 후보가 결집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제대로 가는가, 이거는 전혀 보여주지 못한 채, 즉 방황하는 표들을 그냥 끌어모은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홍 후보도 선거 기간 동안 그러한 정책을 발표하지 못했다는 것, 이거는 앞으로도 홍 후보가 가지는 어떤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기호 3번이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유세 마지막까지 뚜벅이 유세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자, 이 뚜벅이 유세 현장에서의 목소리 영상으로 들어보시죠. 뚜벅이 유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선거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내일 5월 9일 기적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2번 찍으면 부끄러운 과거가 반복됩니다. 대통령 후보 자격조차 없는 부끄러운 1번 찍으시면 이 나라는 다시 부끄러운 과거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새벽 프랑스는 마크롱을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한국 대선도 변화와 미래를 선택할 것입니다. 자, 유세 초반기에는 이 목소리를 바꾸어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뚜벅이 유세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아요. 다른 기성 정치인들에 비해서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목표했던 거는 지금 기성정치, 즉 네. 다시 말하면 양극단의 정치의 폐해, 네. 이걸 집중적으로 부각시키자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합리적인 보수, 온건한 진보, 이걸 좀 합쳐가지고 좀 내가 새로운 제3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했던 건데, 네.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도 좀 강조하고 했지만은 안 후보가 원래 자신이 목표했던 것만큼 그것이 부각은 되지 못했다. 오히려 형식적인 측면, 목소리의 변화, 네. 그리고 나중에 뚜벅이 선거운동, 네. 이런 것들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는 국민들한테 쉽게 다가왔지만은 네. 자기 자신이 내놓으려고 했던 정책의 변화, 네. 이것들은 결국 부각하지 못해서 좀 그것이 선거운동 기간에 묻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심정수 차장. 네. 굳이 고른다면 지금 방금 하종대 위원이 얘기한 누굽니까 이것과 목소리 바꾼 것과 그리고 마지막 뚜벅이 유세,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또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었던 전략이었을까요? 유권자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십니까 하면서 굉장히 강한 강철수 이미지를 보여줬던 게 네. 지금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처해 있는 어떤 그런 위기를 감안했을 때는 좀 더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지 않을까, 든든한 지도자 이미지가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뚜벅이 유세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되게 저 유세를 하면서 뭔가 원래 본 모습을 되찾은 것처럼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아하. 저 현장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1대1로 만나는 게 안 후보의 원래 스타일이 아니었는가. 네. 오히려 누굽니까 하면서 이렇게 득음을 한 듯한 얘기를 할 때는 조금은 어색해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훨씬 편안한 모습으로 백팩을 만나면서 만나는 그런 리더십이 저는 안 후보가 원래 갖고 있던 평상시의 기질하고 되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아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호 4번 유승민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보겠습니다. 이 단일화와 후보 사퇴 압박에서 굴하지 않고 결국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된 유승민 후보. 어제요, 마지막 선거 운동 모습을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오늘은 밤 12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시민들 만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기호 4번 저 유승민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와 해도 되는데. 민동영 차장. 네. 사실 TV 토론의 마지막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이순신 장군 발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전화위복의 스타트가 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됐을 거라고 저는 네. 봅니다. 그날이 2일이었는데요. 네. 2일 마지막 TV 토론의 날이었는데 그날 오전에 그 바른정당 소속의 13명이 탈당 선언을 하는 네. 그리고 그날 오후에 TV 토론 마지막 TV 토론에 섰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한테서 약간의 비아냥 섞인 그런 말도 들었고 네. 심상정 후보한테서는 격려의 말도 듣기로 했는데 그 마지막 말을 했을 때 신에게는 12척이 남아있습니다라는 그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서서 네. 선조에게 보냈던 장계 내용을 그대로 읊었을 때 그 표정이 정말 결연히 하다 못해서 처연할 정도로 그렇게 비쳤고요. 네. 그리고 상당히 그 목소리도 진중하면서도 그 떨리는 목소리가 유승민 후보가 처한 상황이 어떻고 저 양반이 지금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해내려고 하는가라는 의지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이 그 이제 이른바 철새 논쟁을 같이 불러일으키면서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유승민 후보가 지금까지 끝내는 대선의 결승선을 결국은 통과할 수 있게 만든 네. 그런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심정숙 차장이 정치부 차장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 12명. 어떻게 하겠답니까? 그 12명은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 계속 한국당 입당을 기다리겠답니까? 아니면 다시 또 돌아오겠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한국당에서 그 대선 기간에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그 당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홍준표 후보가 직권으로 12명 전원을 복당을 허용을 한 걸로 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강릉에서 산불난 현장에서도 그 홍 후보 캠프의 어떤 그 대책위원으로 강릉의 권성동 의원이 네. 임명이 돼서 이미 자유한국당 의원의 그 이름을 달고 이미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네. 그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친박계 의원 이런 네. 분들도 다 입당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의석수에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12명은 다 그리고 친박 중에서 당원권 정지가 됐던 분들도 다 풀려서 한국당에 복당이 된 걸로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바른정당이 창당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곧 와해될 정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유승민 후보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바른정당의 존립 위기 또는 다시 기사회생 이런 기로에 섰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유승민 후보는 어쨌든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보면 보수, 우리나라에서 보수를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부패,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네. 그런 데서 좀 벗어나 보자. 그래서 한번 선진국에 있는 그런 보수 정치, 그런 것들을 그대로 한번 내가 실험을 해보자 하고 새롭게 나선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32명이었던 의원이 지금 20명으로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이거거든요. 지금 당장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은 네. 바로 이후에 있을 총선, 네. 지방선거에서 네. 우리가 만약에 후보를 낸다고 하면 바른정당 후보 내는 곳에 어디 냅니까? 자유한국당도 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영남 지역에서. 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그런 대부분 유권자들이 하고 있을 경우에 우리는 후보를 내더라도 거의 다 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느니 빨리 자유한국당에 가가지고 나 대신 나갈 그 후보 빼내고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번에 만약에 특히 유승민 후보가 10% 이하를 한다면은 네. 거기 있는 같은 20명의 의원들이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상당히 존립이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번에 탈당한 의원들도 그런 계산들 때문에 탈당을 결심하게 된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예. 자, 다음으로는 심상정 후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V 토론회에서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면서 지지율이 한때 두 자릿수까지 올라갔었죠. 자, 심상정 후보 마지막에는 필리버스터 유세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유세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때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른 후보님들은 대한민국 지금까지처럼 현상유지 정치하자는 것입니다. 재벌과 기득권 세력과 적당히 타협해서 이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60년 대한민국의 승자 독식, 성장 만능주의를 과감하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재벌의 눈치 보지 않고 우리 국민 여러분과 두 손 꼭 잡고 정의로운 복지국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심상정 후보 지금 심할직이라는 말을 유행을 시켰어요. 근데 심할직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게 머리에 딱 뇌리에 박히는 말인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의 어대문, 투대문 이런 것만큼이나 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석구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토론에서 굉장히 두각을 보이면서 특히나 이런 심할직이라는 표현과 결합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기억에도 많이 남죠. 그런데 일단 이번에 당선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다음에도 이 심상정 후보 개인기뿐 아니라 이 정의당이라는 정당의 독자 생존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당장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그 후보 단일화나 연대 없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독자적으로 여러 명의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우려가 좀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심상정 후보 개인의 능력은 보여줬으니까 이제 정의당의 수권 능력도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 두 자릿수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굳이 두 자릿수가 만약에 하나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의당의 존재감 그리고 또 심 후보 본인의 존재감은 정말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심 차장. 같은 심씨니까 차장에게 묻겠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양자 대결 구도 아니고 정말 이 5명이 끝까지 오게 되면서 심상정 후보의 노출 빈도라든가 그런 부분도 정말 압도적으로 과거 선거 때보다는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정당이 우리 유권자들에게 차지하는 어떤 비중, 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네. 유권자 지형 중에서 진보 진영을 차지하는 이 파이를 키우는 데는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회찬 의원이 남편이 아닌 거는 이번에 확실하게 국민들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하종대 의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벌의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정의로운 복지국가 이걸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유세 과정에서 아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재벌의 가장 우두머리 누굽니까? 이재용 지금 삼성전자 회장 아닙니까? 부회장. 근데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재벌들의 눈치를 보는 사회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성장해온 방식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네. 소금의 역할. 네. 그런 역할로서는 진보당, 네. 진보 우리 전체 그 정당에 있는 스펙트럼 상에서 충분히 심상정 후보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사실 대선은 이 승자 독식 방식이라고 그래갖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그런 선거 시스템입니다만 이번 대선만큼은 5명의 후보들이 조금씩 본인을 위해서 무언가 선물이라고 할 만큼 성과를 하나씩 얻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대선 기간 동안 이 5명의 후보들 정말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인상 깊었던 말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는데요. 함께 쭉 보시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역사상 최초의 국민통합 대통령 누굽니까? 투표하신 분들 얼마나 되나 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아니 투표하신 분들 말 나오셨습니까? 투쟁문 같이 한번 열어해 보실까요? 투쟁문! 문재인을 이길 승부사 누굽니까?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변화의 열망이 크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지라산 대한국민 여러분, 그를 따라 홍준표가 18살 때 14,000원 들고 단신으로 추풍역을 넘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생각합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여성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스트롱맨인가 보죠? 대북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매 선거 때마다 그 대북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제 지역구에서 심알찍이라는 말이 있어요. 심상정을 알면 심상정을 찍는다. 네. 대선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을 쏟아낸 후보들의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셨습니다.